오늘은 국정농단죄로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이 왜 마녀사냥인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촛불 마녀사냥이 한창이었던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알려진 최서원 씨가 속칭 키친 캐비닛, 즉 대통령의 비공식 조언자라는 겁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JTBC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시죠.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키친 캐비넷이었고 그래서 자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키친 캐비넷이 도대체 뭔지 또 이걸로 국정농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우선 답변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연설문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자문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발음도 어려워요. 네. 자칫하면 잘못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 전문가들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이 미국 전문가들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민심을 잘 청취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건데 다만 백악관의 공식 업무와 이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공식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아까 했죠.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연설문을 고친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잘못 쓴 거는 이 용어의 어원을 보면 아주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1832년 3월 27일에 언론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취임과 동시에 동양 출신의 비공식 라인을 운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비선의 의존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잭슨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키친 캐비닛이라는 은어를 만들어서 비판을 했죠. 오바마 이전까지 미국 정가에서 이 은어는 비선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친 캐비닛의 원래 뜻은 비선 실세인 거고 이 해석대로라면 오히려 청와대가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 의혹을 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청와대가 이런 본래 의미를 모르고 좀 잘못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본래 의미만 모른 게 아니고 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키친 캐비닛이 담고 있는 대통령제의 역사도 청와대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19세기 초 키친 캐비닛은요. 거의 지금 백악관의 참모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제 시행 초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비서실 기능이 약했죠. 그때 썼던 방식이 키친 캐비닛입니다.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청와대는 대통령 자신이 구성한 비서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건너뛰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결국에 보안 손님인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넷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의미도 안 맞고 여러 군데서 지금 꼬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꼬였죠. 네. 대통령은 누구에든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엉뚱한 키친 캐비닛으로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는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지 그래서 재발등 찍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미도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썼다는 게 또렷해졌는데요. 자, 이제부터 키친 캐비닛에 관해 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보시죠. 대통령이 2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무려 4선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마거릿 서클이란 사촌 여동생이자 매우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키친 캐비닛입니다. 물론 이분은 전문성이나 학식을 증명하는 그 어떤 학위도 없었고 그냥 대통령과 친한 사촌 여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영어 위키 백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들에는 다정한 사적 발언들 뿐 아니라 전쟁의 진행 상황, 얄타 회담에서 처칠 영국 수상과 스탈린 소련 서기장과의 회의에 대한 보고서와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금방 대중에 공개될 연설문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 외교의 기밀사항입니다. 여기서 얄타 회담이란 2차 대전 막판에 종전 후 국제적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입니다. 여기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스탈린이 보이시죠? 이번엔 동서독 통일을 이끈 통일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총리에 무려 16년간이나 재임하였습니다. 이분 또한 율리안느 베버라는 키친 캐비닛을 두고 있었습니다. 베버 씨도 물론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만 사무실 비서라고 하는 그야말로 콜의 사적인 비서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독일 위키백과에서 율리안느 베버 항목입니다. 밑줄 친 곳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콜의 총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베버는 콜에 가장 가까운 막역 지우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베버 씨는 30년 동안 콜 씨의 비공식 조언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베버가 독일의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훤히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콜 총리의 정치적 반대파를 포함하여 그 어떤 독일인들도 이를 국정의 사유화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하는 말로 비난한 예는 없습니다. 키친 캐비닛을 영어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해석을 해보면 키친 캐비닛은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정적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서 잭슨 대통령이 조언을 구한 강경파, 즉 비공식적 조언자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키친 캐비닛은 원래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비선 조언자 집단을 정치적 반대파에서 조롱과 비난을 담아 표현한 말이라는 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키친 캐비닛이란 말에서 조롱과 비난의 의미는 사라지고 비공식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막역지우라는 뜻을 구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키친 캐비닛은 신뢰하는 친구와 동료 그룹을 뜻하고 특히 대통령 또는 대선 후보의 가장 가까운 비공식 조언자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키친 캐비닛의 의미를 비선실세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비선 조언자 또는 비공식 조언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친 캐비닛을 가졌던 대통령의 예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등이 열거되어 있죠. 따라서 오바마 이전까지는 키친 캐비닛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오대영 기자의 말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JTBC 기자 오대영이 정확히 잘 모르는 개념으로 본질을 흐린다 라고 말한 것과 의미도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썼다는 게 또렷해졌다 라고 말한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박근혜와 JTBC 기자 중 키친 캐비닛이란 용어에 대해 모르면서 함부로 떠든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최서원 씨를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리면서 최순실은 대통령이 입을 의상을 챙겨주는 등의 뒷바라지 역할을 했을 뿐 국정에 관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 대통령이 무식한 아줌마와 국정에 대해 의논했다는 게 사실이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는 인식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전 근대적 신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홍준표와 이재명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사실이다. 인사와 정책에 대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최순실 같은 여자한테 물어보나 문제는 최순실 같은 비도덕적이고 행실이 안 좋은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그 누구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는 최서원 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최 씨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국민이 맡긴 무한 책임져야 할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씨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나 저잣거리 아녀자와 같은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꼰대들이 할 법한 용어를 쓰면서 남존 여비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선시대 꼰대 양반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천하
타고난 아녀자 따위가 어찌 망령되이 막중한 국사에 대해 논한단 말이오. 이게 이재명이 떠든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무지몽매한 군중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설에 환호를 했습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은 대통령을 정책과 그 성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와 의논했느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비하관념뿐 아니라 아직도 출신 학교, 학위나 직함 따위에 따라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서의 마거릿 서클리나 율리안느 베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선 조언자는 학문적 권위 또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학위나 직함 등 그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선 조언자의 유일한 자격 요건은 대통령의 신임뿐입니다. 물론 전문성과 학식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최서원 씨를 무식한 아줌마라고 부르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분들, 당신들이 최서원 씨를 압니까? 만나서 얘기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어떤 이유로 그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시죠? 최서원 씨에게 덧씌워진 이미지는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에 의해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최서원 씨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무책임하게 그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이야말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국정농단이 무엇인지 역대 정권별로 대표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사생아 출산서를 유포한 YS의 아들 김현철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현철은 YS 정권 때 30대의 새파란 청년으로서 군 장성들에게 충성 서약서를 접수하였고 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나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대통령의 30대 아들이 군 장성들의 충성 서약을 받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민 군부에서 잘 나갔던 삼성 이상 장군들과 주요 보직의 소장급 장군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철 씨에게 충성 맹세문을 바쳤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A4 용지에 김영삼 대통령과 현철 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개인별로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일부 신한국군 장성들의 충성 서약은 대부분 현철 씨가 파견한 전령들이 장성들의 집무실이나 공관 등을 방문해 받아냈다.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장이나 삼성 장군도 소통령의 특사를 대하는 예의는 깍듯이 갖추었다. 자, 이제 김대중 정권입니다. DJ의 아들인 홍삼 트리오의 비리도 있지만 DJ에겐 그것보다 더 엄중히 물어야 할 국정농단 죄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현대가 북으로 송금하기 위해 조성한 돈의 전체 규모가 5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으로 송금한 돈은 모두 5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국정농단이라기보다 반역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입니다. 북한 반일륜 범죄의 수괴 앞에서 노무현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NLL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평화 경제 수역이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일륜 범죄 집단의 수괴에게 NLL을 평화 경제 수역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죠. 노무현은 반일륜 범죄의 수괴 앞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악담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반일륜 범죄의 수괴 앞에서 대한민국을 비하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그러니까 북한은 자주 국가인데 남한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주적이진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자주 국가가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노무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반인륜 범죄의 수괴 앞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노무현의 이런 발언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역 행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박근혜 탓이나 하며 그가 인권 유린당하는 상황을 잘도 용인하는 보수 우익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감옥에 간 기준을 역대 대통령들에게 적용해보면 남한할 대통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박근혜를 비난하는 기준은 오로지 박근혜만을 향한 것이고 박근혜 이외의 대통령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누구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적이었고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누구처럼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등 외교와 국방을 말아먹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사드를 배치했고 촛불 마녀 사냥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북한의 국제 깡패짓에 맞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만 탄핵을 당했고 역대 최장기로 인신감금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가장 못나고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 비하관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씨, 요즘 자유한국당의 강남구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촛불 마녀 사냥이 횡행하던 시기에 KBS의 토론 프로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죄로 인해서 퇴임 이후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 즉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선진국에서 국격이 실추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UN 총회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불참. 남한의 문재인,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던 문재인의 시도가 대실패로 돌아가다.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아베는 시진핑에게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반면 문재인은 찍소리도 못해 대조적이다. 명실상부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고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인권 변호사로 불렸다는 사람이 인권의 탄압과 유린에 대해 무감각할 뿐 아니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입니다. 촛불 마녀 사냥이 한창일 때 제 주변에서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박근혜가 보수를 말아먹었으니 책임을 지고 자결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때문에 내가 보수라는 게 부끄럽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라는 극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저변에 깔린 인식은 중동,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 또는 간통한 여성들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밑바탕에 있는 의식과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예살인이란 풍습은 그러한 행위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는커녕 미개함과 야만성을 나타낼 뿐이고 더 나아가 해당 국가의 품위와 국격을 실추시킵니다. 박근혜 때문에 국격이 실추
실추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불법적으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사실로 국격이 실추된 것이고, 보수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가 아니라 그를 촛불 마녀 사냥과 인권 유린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보수우파 자신들입니다. 이것으로 박근혜를 비난하는 4가지 유형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